네, 안녕하세요. 조금 피곤하시죠? 계속 두 번 들으셨으니까 약간 제가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좀 했네요. 김준영 원장님이 굉장히 멋진 기술의 비전, 연구의 비전을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하시려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뻥치지 말라 그러고 작은 거부터 하라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니까 이제 좀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 많은 기대가 있을까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도 아주 오래 전에 우리가 이제 good old fashioned AI라고 그러죠. 고파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거의 개념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기술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주로 강의하는 내용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한 40분 정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다 아시는 것들을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키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 블룸버그 베타에서 한 900개 회사를 분석을 했더니 되게 많다. 현재 AI를 표방하는 회사가 전 세계 한 2,500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2,500개 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AI 기술은 사용되고 있고요. 깊이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한 2020년쯤 되면 뭐 전 세계 소프트웨어 한 20% 이상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될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요. 저는 오늘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AI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왜 고민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판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토의를 했어요. 언제쯤이면 로봇이 세상을 점령할 것인가 했더니 대답은 뭐냐면 이미였습니다. 수많은 소프트웨어 봇이 이미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거나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고 ATM에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Future of Life 인스티튜트에서 모여가지고 그러면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우리가 보통 그 책에 나오고 아니면 기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발표들 여러 개 했고요. 뭐 경제학자도 있었고 뭐 철학자도 있었고 AI 사이언티스트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언제쯤이면은 모든 인지적인 태스크를 해서 인간을 능가하는 그러한 기계가 나올 것인가? 이 사람들의 투표를 했더니 제일 많은 게 40년 뒤에서 60년 뒤. 저는 이때쯤 없을 거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분이 300년이 지나도 안 될 거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300년에 꼽습니다. 저는 300년이 지나도 안 될 거라는 거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많은 과학자들이 40년에서 60년 제가 80년대에 인공지능을 했는데 그때 열풍은 지금보다 더 했어요. 그때도 타임즈나 비즈니스 위크 이 커버 스토리가 다들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뭐 이랬어요. 80년대.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떠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낯설지가 않아요. 굉장히 데자뷰가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해서 지금 몇 분이 닉 보스트롬이라고 아주 훌륭한 철학자예요.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쓰고 책은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인데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아직 그래서 번역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이제 굉장히 위험성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폈더니 거기에 퍽 빠져든 애가 이제 앨런 머스크예요. 앨런 머스크가 이제 저걸 읽고 나서 거의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고 스티브 허킹 그다음에 뭐 빌 게이츠 블라블라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어쩌면은 많은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기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 유명한 과학자, 뭐 진화론자, 생물학자 이런 사람 50명이 쓴 에세이인데 거기 보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후손은 우리가 만든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언제일 거냐의 문제일 뿐이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어떤 형태로 위협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빈 민스키가 뭐라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우리의 자손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지구를 탈출하는 종족은 이들일 겁니다. 인간이 아니고. 물론 그건 한 20억 년쯤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화나 이런 게 이제 그런데 왜 제가 왜 사회적 이슈 얘기하냐면 우리가 멸망할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다르파에서 그랜드 챌린지 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차를 이제 쭉 했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그게 지금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된 기반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로봇 챌린지를 했어요. 로보틱스 챌린지. 이거는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을 보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야 되는. 그래서 그 수색과 구조를 하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파이널에서 누가 1등했죠? 그 휴고가 1등했잖아요. 카이스트 팀이 팀 카이스트가 1등을 했는데 이거와 터미네이터 1에서 찾아가는 애들이 찾아서 seek and destroy 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게 인공지능학과는 dual use problem이에요. 같은 기술이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가 항상 우리한테 얘기가 되는 거고 윤리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굉장히 초보적이고 어렵습니다만 제가 칼럼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슬로우 뉴스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슬로우 뉴스에 제가 5편을 글을 연재를 했는데 이 공돌이가 이 윤리학 책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 기계 윤리에 대한 연구들을 쭉 보면서 쓰느라고 무지무지 고생을 했습니다. 철학자한테 무지 혼났어요. 맨 처음에 썼다가. 그래서 그 기술 철학 하시는 분들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미 우리가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철학적 출발점이 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스트롱 AI와 위크 AI라고 하는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이건 인공지능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존 썰리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내세운 말이고요. 이 사람은 우리가 결코 의식이 있거나 어떤 자체적인 자아의식이 있는 기계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의 시스템들은 여기죠. 특정한 도메인에서 특정한 전문 지식과 어떤 모델을 갖고선 인간을 일부 영역에서 능가할 수 있는 수준. 네, 기계들이에요. 그런 기계들조차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50년대부터 출발점이 다른 건데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의 기계를 만들겠다는 학파와 존 맥카티, 스탠포드의 존 맥카티를 이어서 뭐 세바스찬 트론, 그다음에 앤디 로빈 같은 친구. 앤디 로빈이 우리가 안드로이드 만든 사람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로봇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글에 가서 한 일은 뭐냐면 다 로봇 회사들을 인수했고 로보틱스 회사 인수했고 로봇의 그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영역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어그멘테이션 지능을 강화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까 이제 좀 전에 누구가 얘기하실 때 마우스부터 나왔잖아요. 마우스 만들었던 더글라스 앵글버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좀 더 도와주는 형태로 구글의 창업자의 그 스승인 테러 위너그라드, 그 다음에 그 시리를 만든 톰 그루버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 계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얘기할 때는 윤리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가 좀 최소화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전체 루프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고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쪽 계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겠다. 사람을 배제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학파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 50년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싸우고 있고 지금까지 경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첫째,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알게 모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사람들이 차별받아지는 시대가 와 있어요. 이미. 과거에 우리가 은행에서 그 뭐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금융 내 크레딧만 갖고선 받았어요. 담보나.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이름이 뭐고 얼굴색이 어떻고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됐고 그 친구들이 돈을 안 갚은 애들이 많은가.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딘가. 이런 것들 다 측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갔는데 내 친구가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빌려요. 또는 이자율이 높아져요. 이건 차별일까 아닐까요? 내가 백화점에 갔는데 뭐 여러분들 보면 명품 코너 가면 거의 다 대부분
별로 대접을 못 받게 생기신 분들인데 그런 거 많이 보죠. 왜 명품콘에 가면 여자애가 탁 가지고 뭐 좀 저거 좀 볼까요? 그러면 저건 비싸요. 딱 이래요. 근데 이제 CCTV가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상황 얼굴 인식하고 내 페이스북 활동 쫙 본 다음에 얘는 안 살 확률이 92%임. 빨리 내쫓는 게 맞음. 하고선 그 매장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외모나 내 옷차림이나 이런 걸로 차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차별의 문제가 알게 모르게 벌써 스며들면서 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여기 개발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사회적 이슈가 될 건가를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스며들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는 몇 가지 실수가 발생을 해요. 구글이 쇼앤텔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인식해서 이미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고 누가 뭐 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분을 태그를 뭐라고 했냐면 고릴라라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트위터에 올렸어요. 자, 기술자 입장에서는 아주 약간의 그 기술적 오류예요. 인식 오류예요. 해픈투비 참 구별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구글은 바로 사과를 했어요. 바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서는 구글이 해결할 방법이 뭐죠? 우리가 딥러닝 하시면 알겠지만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데이터셋을 갖고 훈련을 시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럼 구글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한 방법은 모든 얼굴의 태그에는 고릴라를 못 붙이게 했어요. 고릴라가 차별당했어요. 고릴라는 자기 셀카를 찍어도 자기 고릴라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엔지니어로 봐서는 굉장히 복장이 터져요. 내가 인식률이 99%인데 그 1%의 오류가 났을 뿐인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레이시스트의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막 올리면은 슬라이드쇼를 만들어 가지고 음악을 주고선 다 너의 멋진 모습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어 딱 했어요. 근데 얘는 교통사고 난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신나는 음악을 쫙 틀어줬어요. 상황을 인지를 제대로 못하면 어설프게 인텔리전트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뭘 했다가 했을 때 굉장히 한 개인 또는 어떤 집단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시거나 개발한 결과를 갖고 얘기할 때 이러한 작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오류나 그 평판의 문제. 이게 벌써 5월 달에 백악관 리포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데이터 에틱스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자. 데이터 에틱스 프레임워크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만들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고리드믹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데이터의 어떤 편견 또는 왜곡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이런 거 어디서 사진들을 갖고 오거나 어디서 데이터를 모으냐에 따라서 시스템은 달라집니다. 개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빌 게이츠 와이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토론회에서 인공지능이나 특히 딥러닝에 관계돼서 개발하는 과학자들의 중에서 여성 과학자가 17%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남성의 시각으로 알고리즘이 쓰여질 수가 있다는 위험성을 얘기해요. 자, 이 얘기 두 번째. AI는 도덕적 기계가 될 수 있는가? AI가 도덕적으로 돼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판단에서 이 얘기 많이 나왔죠. 그 뭐 트롤리 딜레마 얘기, 뭐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면 나오고 푸트가 1960년도부터 얘기했던 얘기고 이거의 버전이 되게 많아요. 내가 스위치를 돌리면 5명이 죽게 할래, 1명이 죽게 할래. 뭐 이런 트롤리가 과속을 달리는데 이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티피컬한 사례예요. 하지만 확률은 무지무지 낮죠. 확률은 무지무지 낮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최근에 미국 그 고속도로 안전국에서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그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티어링 휠도 필요 없고요, 엑셀러레이터도 필요 없고 브레이크도 필요 없어요 사실.
그거 우리 보기 좋으라 그냥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걔는 알아서 가기 때문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없이 사람이 운전석에 있지 않아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허용을 했어요. 드디어 미국은 자율주행을 이제 실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에 그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최근에 사람들한테 한 2,000명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6가지의 서베이를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 한 사람 대신에 10명을 할 때 10명을 칠래 한 사람을 칠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한 명이 죽고 10명이 사는 게 낫죠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아주 무지막지한 공리주의적 발상을 가져요. 근데 그 한 명이 내 아들이면 동의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아들을 희생했을 때 10명을 구하겠다라는 이러한 휴머니즘에 불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해봤더니 그래도 사람들은 76%가 10명을 살리고 1명을 죽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질문은 그렇게 공리주의적인 가치관으로서 구현된 자동차가 나오면 살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반밖에 안 사겠대요. 그게 아직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윤리를 얘기할 때는 뭐 아까 저 트롤리 얘기만 하더라도 제가 1시간 할 얘기가 있지만 인공지능 윤리를 얘기할 때 그 닉 보스트롬이나 이 요드브코프스키가 이제 그 쓴 아주 멋진 에세이가 있는데 인공지능의 윤리는 첫 번째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 이건 개발자의 윤리예요. 개발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윤리. 두 번째 그 윤리를 어떻게 코드로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 세 번째 걔네들이 외부 상황을 학습을 해서 자기 윤리를 도덕 기준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빼놓은 게 있어요. 사용자 윤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용자 윤리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AI 연구자 윤리는 사실은 기준이 뭐냐면 1975년도에 유전자 조작하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 아실로마 이 발음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아실로마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학자들도 모였는데 이때 1975년도에 모여서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우리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NIH 밑에다가 RAG이라고 하는 그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자기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 기술에 대해서 오용과 남용의 문제점들에 동의를 하고 자기들을 스스로 제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2009년도에 인공지능 학자들이 모였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까 김진영 박사님처럼 우리가 아직 그렇게 위협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안 왔어. 그래서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랬다가 2014년, 14년 말, 15년 초에 모여서 오픈 레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류의 복지와 어떠한 그 전체 사회의 그 덕을 향상시키는 쪽 방향으로만 모든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성명서를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사비스가 이제 와서 큰 소리 쳤죠. 왜 우리는 윤리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랬어. 우리를 인수할 때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나는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만들려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윤리위원회를 3명을 했는데 그 3명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3명이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안 알려줘요. 그 알려줘야 되나요? 안 알려줘야 되나요? 구글은 도대체 어떠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누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얘네들은 이 딥마인드 애들은 계속 인터뷰할 때마다 그래요. 공개하는 게 좋다. 자기가 원하는 거 공개하는 거다. 근데 구글은 안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회사는 자기네들 쭉 공개를 합니다. 의사결정 어떻게 했고 누가 있고.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요구할 건가. SK텔레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뭘 했다는데 거기서 알고리즘에서 데이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부에서 어떻게 내렸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은 내부의 어떤 그 기업 비밀로 남겨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공감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요. 코드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데 로봇이 우리를 죽게 우리는 절대로 만들지 않았는데 했더니 여기에 이제 C 코드에 이제 이퀄 사인 하나가 빠진 거죠.
예전에 아폴로 계획할 때 뭐 거기에 맨날 그 뭐 떨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뭐 콜론을 했어야 되는데 세미콜론을 쳤다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러한 오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저 아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이 있으니까 그 3원칙대로 지키면 일단 기본적인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로봇은 인간을 해하면 안 된다, 해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지 않으면 그 원칙이 어긋나지 않으면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세 번째 이 둘을 다 지키면 자기도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글을 썼던 얘기 중에 있는 건데 사실은 아시모프는 이 법칙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밝히고 싶었어요. 그 소설에서 이 법칙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사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법칙의 그 모순성을 얘기했는데, 자, 인간에게 해를 가거나 해를 당하는 상황을 무시하면 안 된다. 미안해요. 여기 친한 친구는 김윤신 부장밖에 없으니 김윤신 부장을 딱 보고선 제가 인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죠? 16세기에 그 남아메리카에 간 스페인 애들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선교사들은 인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나중에 굉장히 한 40년쯤 뒤에 가면 굉장히 우리랑 다른 모습의 인간을 볼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가르쳐 줘야 되죠? 장애를 가져가지고 좀 모양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봇이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제가 김윤신 부장을 고개를 쓰다듬고 보호를 해줬더니 김윤신 부장이 그거에 힘을 받아가지고 옆에 본부장을 후려팼어요. 그러면 제 행동의 결과가 알게 모르게 퍼져서 다른 인간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봇은 그것을 다 추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다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85년대에 다시 법칙을 만들었어요. 인류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를 당하는 상황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로봇은 하나의 행동이 모든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컴퓨테이셔널리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 법칙은 생각보다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의무론적이고 하향적인 방법, 탑다운 방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어디서 비롯이 되는 거냐면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도덕률에 아니면 칸트저로 우리 모든 인간의 양심이 있어서 정언명령을 따라서 남에게 내가 받기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는 이 엄숙한 명령을 모든 인간이 따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지금도 철학자 중에서 칸트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기본 룰을 넣으면 되지 않아? 라고 했는데 기본 룰이 뭔지를 잘 몰라요. 왜? 지역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켜야 되는 기본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페퍼를, 이건 도덕이 아니라 이게 매너에 관한 건데, 페퍼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석뱅크 페퍼를 지금 재교육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페퍼가 미국 가서 90도로 절을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미국 애들 당황하잖아요. 얘 뭐 하나. 일본식 커스텀이잖아요. 관습. 그래서 미국식으로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별로 수출할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가 DVD 시절에 지역 코드 넣듯이 이상한 애가 저희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제스처나 행동이나 표정도 바뀌어야 되는데 도덕도 굉장히 윤리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연구는 대부분 이런 어떤 케이스나 탑다운을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 집어넣어서 했어요. 90년대에 그런 연구들을 했는데 다 굉장히 한계가 많았던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저런 거죠. 사람을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게 하면 될 거 아닌가, 윤리를. 그러니까 learning by example 또는 learning by experience라는 이제 개념들인데 이게 이제 아주 스튜어트 러셀이라고 우리 교과서 쓰신 분이고 굉장히 유명한 버클리의 AI 학자가 쓴 건데 집에 있는 그 스마트 로봇 만드신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스마트 로봇이 이제 보니까
저 인간이라는 게 보면 아침에 말이야 까만 콩가루 하나를 뭘 갈아가지고 거기다 뜨거운 물을 넣고선 뿌려서 내리면서 그 우러난 물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아, 저게 커피라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구나, 인간이라는 거. 이렇게 보고서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인님이 돌아왔는데 엄청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고 막 했더니 이 로봇이 요리도 하는 로봇인데 쓱 보니까 주인님이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신 분이라서 지나가는 고기를 하나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죽여가지고 잘 끓여가지고 주인님한테 갖다 줬죠. 주인님이 사랑하는 고양이를. 그래서 이 논문에 이 글에 나오는 게 어떻게 하면 집안에 있는 요리 로봇이 고양이를 요리하지 않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학습을 통해서. 둘 사이에 똑같은 고기의 재료인데 거기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역강화학습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지 어떤 해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방법이 동원돼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직감 모델 윤리라는 거를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패턴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숙고 프로세스, 수기적 프로세스, 델리버터리 프로세스를 하고 사회적 시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보고 이럽니다. 이런 걸로 접근해 보자라는 이제 논문도 있었는데 이 사진을 딱 보면 로봇이 딱 보면서 저 장면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얘가 큰 애가 작은 애한테 돈을 주는 걸까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금방 삥 뜯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많은 근데 로봇은 이 장면을 보고서 이게 굉장히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를 알아낸다는 건 굉장히 아직도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맥을 알아낸다는 걸. 그냥 사람, 돈 뭐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아직은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를. 그래서 이제 조지아 텍에 있는 친구는 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배우는가? 시간이 10분 남았어. 어디서 배우는가? 주로 동화책 보고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알아낸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잘 살고 나쁜 사람은 처벌받고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착한 사람이 무슨 늑대 배를 가르고 뭐 이러기도 하죠. 뭐 근데 그거를 이제 갖고 교육을 시켜보자. 애한테 이 로봇한테 소프트웨어한테 그 스토리를 여러 가지 드라마나 소설이나 아니면 동화책 같이 단순한 데에서부터 배워서 얘가 그러니까 윤리적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제안의 논문입니다. 그냥 아직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어프로치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놓고서 모으는 거예요. 이건 MIT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모랄머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황들을 전개를 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는가? 이거는 오픈 로보 에틱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데서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활동하는 애가 UBC 다니는 한국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이 이걸 주로 주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이슈들의 상당히 많은 문제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든 AI든 사회적 이슈나 도덕적 이슈를 얘기할 때 걔 자체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갖고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거나 할 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람들은 의인화를 시켜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프리츠하이더의 그 실험, 심리학 실험인데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원이 있는데 막 돌아다녀요. 근데 큰 삼각형이 자꾸 그 얘네들을 쫓아다녀요. 그러면 애들한테 보여주면요, 큰 삼각형이 성질이 나빠가지고 작은 삼각형을 괴롭혀요. 또는 반대로 원을 괴롭히고 있는데 작은 삼각형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 간단한 움직임을 보고도 좋은 놈과 나쁜 놈 이렇게 또 사람을 여기다가 의인화를 시킵니다. 더 미친 놈은 이제 그 캐스터웨이에서 톰 행스죠. 그 배구공 하나 놓고선 얘랑 얘기하고 울부짖고 미안하다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인화, 감정애착, 감정이입을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코딩 하시다 보면 저도 많이 그랬는데 옛날에 코딩할 때 제발 좀 나와라 그러면서 막 컴퓨터를 쓰다듬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안 나오면 키보드 집어 던지고 나쁜 새끼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도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뭔가 보이는 게 나타나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다 아시는 얘기인가요? 아이보는 AI 기술 없어요. 여기는 그냥 거의 다 그냥 그 로봇 공학과 그냥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는 건데 42가지인가의 감정 표현을 한다 그래요. 이게 나오고선 끝까지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요. 주인들이 이렇게 절에 가서 장례식을 합니다. 이게 뉴욕 타임즈의 특집으로 실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여기 스님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던 것든 뭐 우리가 다 뭐 교류를 하고 우리의 가족과 다 이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터뷰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쟤는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여러분들 20년쯤 지나면 집에 있는 로봇을 누가 부셨다 그러면은 이건 살인이야 살인 그러고 덤벼들 거예요. 최근에 집에 있는 강아지 누가 발로 쳐봐요. 우리 집 개를 누가 때렸어가 아니라 내 새끼를 누가 팼다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 바뀐 게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랬다간 미친 것들 먹을 거 갖고 지랄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20년쯤 뒤에는 제가 보면은 한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할머니가 자기 전 재산을 자기 집에 있는 소셜 로봇한테 페퍼한테 지보한테 물려주고 가실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에는 로봇에 그러면 법률적 문제가 생겨요. 로봇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 주체와 그다음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물건을 사유하고 로봇이 다른 로봇을 소유하고 왜냐하면 우리 로봇이 가서 저기 기부장 로봇을 부셨어요. 그때 나는 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로봇 잘못이야 걔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로봇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권리도 갖고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슈가 돼요. 그래서 벌써 로봇에 대한 리걸 프로텍션 문제를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어요. 소비자의 그 윤리를 왜 이용하냐? 페퍼를 판매할 때 페퍼한테 사용자한테 동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페퍼를 내리고서는 섹스하지 마라. 참 희한하게 생겼는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긴 놈하고 이렇게 생긴 놈하고 있어요. 일본에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리고 페퍼를 이용해서 스팸 메일을 보내지 말 것. 뭐 이런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그 사용자의 윤리를 어디까지 할 건가 우리가 그 다들 시리를 써보시면은 마음이 이렇게 남자분들은 꺼리낌이 있을 거예요. 시리 갖고 나눴던 대화 중에서 밖에다 공개할 수 없는 수준의 대화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용자 윤리예요. 그거 어디까지 우리 지키게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소프트웨어가 그거 우리 테이 갖고 봤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채팅이라고 보시라고 테이 내놨다가 애들이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순진한 애들에다가 망가뜨리잖아요. 그 캐나다의 걔 누구지 가수 이름 생각나. 그 순진한 캐나다 가수 애들이 미국 애들이 다 망가뜨려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캐나다가 반품을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선언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신 것 같고 미 정부에서 얼마 전에 그 기업들한테 RFI를 내놨습니다. 2,500자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달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이런 이슈예요. 어떻게 우리가 리걸한 문제, 공익선을 위해서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이프티와 컨트롤 이슈, 사회적 경제적 임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 제일 먼저 대답한 애가 IBM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벌써 이 문제를 갖고 시리어스하게 접근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AI 에틱스도 에틱스다. AI 윤리학도 윤리학이고요. 이 문제는 아주 힘듭니다. 세 번째, 3분 남았는데 안정성 아시죠? 테슬라 사고 낸 거. 그다음에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로봇이 그 스탠포드 쇼핑몰의 그 경비 로봇인데 요만한 애를 인지를 못 해가지고 넘어가서 쳤어요. 근데 좀 다치기만 했어요. 죽지는 않고 좀 다쳤는데 자 얘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로봇이 돌아다니면. 그래서 이런 담론론이 뭐 히어링 청문회 했고요. 로봇 집 나갔어요. 얘.
집 나가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녀가지고 이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인데 교통이 마비되고 경찰이 불러가지고 나중에 연구원들이 와서 달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달랬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 알파고 보면서 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중계하는 사람들이 알파고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뭐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저건 뭐죠? 실행 알파고가 이미 사람이에요. 걔네들한테는. 근데 저는 소프트웨어가 장고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고 보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했어요. 얘가 왜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냐면 그 연구원들이 괴롭혀서 탈출했다. 로봇의 탈출 이랬어요. 소프트웨어 오류인데 탈출. 우리 왜 그 로봇들 이렇게 발로 차고 막 이러면 괴롭힌다, 학대한다 이러잖아요. 로봇 학대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얼마나 잘 하게 할 건가, 사람들한테 편하게 할 건가 이슈고요. 많이 얘기되는 인간이 배제되는 자동화. 여기 뭐 있죠? 딱 요거 키바 로봇 하나 있잖아요. 키바 로봇이 상당수를 담당을. 물론 이쪽에 인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극적인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 하나 이렇게 딱 보이는데 어디 있지?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있어 여기. 예. 얘가 가서 물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걸 모아서 포장해서 해주면 되는데 물건을 얘가 다 가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굉장히 절감을 했습니다. 왜? 저거 쌓아놓고 하는데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인간이 가서 찾아오기 때문에 어디에다 얼마나 분류자라고 제가 며칠 전에 그 도서관 가서 사서분 왔는데 도서관 사서분들이 우리 분류책에 다 갔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다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잡이 없어질 것인가? 네, 없어질 겁니다. 생기는 게 늦어질 거예요. 셀프 드라이빙 트럭이 350만 명의 트럭커들을 이제 어떻게 다양할 건가 문제 있고, 가장 문제는 이제 그 뭐 우리가 재밌어하는 채팅봇 같은 경우들이 이제 콜센터 직원들을 없애게 할 거고, 자연스럽게 없애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유럽 의회가 로봇셀을 만들자. 로봇을 사가지고 로봇으로 투입해서 인간의 잡을 없애고 생산성을 올리고 수익성을 올리는 회사들한테는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건 아직 드래프트입니다. 아닌데 유럽에서는 나올 수 있는 안이죠. 미국 애들은 이런 안을 싫어하겠죠. 근데 이런 안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도 뭐 로봇세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창의성, 뭐 새로운 렘브란트를 그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거. 얘네들이 저작권 가질 것인가? 이게 저작권 한 사람하고 제가 한참 디베이트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 권리의 문제가 이제 달라질 것 같고, 법적 권리 얘네가 우리가 로봇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로봇이 우리를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상황이 나면은 신고를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경비 로봇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기 있는 분이 쓱 총을 꺼내 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 본부에다가 뭐 위험 발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뭔가. 그러면 제압을 하게 만들 거냐 안 하게 만들 거냐. 제압을 하게 만들면 쉽잖아요. 제압할 수 있는 방법 당하죠. 무슨 뭘 던지거나 뭐 아니면 태저건을 쏘거나. 태저건이 맞나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걸 한번 허용을 하는 순간 넘어가는 겁니다. 드론이 날아가서 적군이라고 확인됐을 때, 테러리스트라고 확인됐을 있는 놈을 자동으로 판단해서 폭탄을 쏠 수 있는 권한을 드론한테 넘겨주는 순간, 그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인류의 멸망은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앞으로, 이게 경찰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건데, 실제 아마 사설경비나 이런 데서는 쉽게 이걸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앞으로 권리 주체될 수 있는가, 뭘 가질 수 있는가,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
자기 복제나 자체 제작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이 자기가 로봇이 자기 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자기를 코딩을 수정할 수 있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까 제가 그 군사 로봇이 가서 자기 의사로 판단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작년이죠. 작년 이스카이 국제인공지능학회에 참석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0여 명이 사인을 했어요. 저도 했는데 제가 한 건 아무 의미 없지만 어쨌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막아야 된다. 동의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인간을 죽이는데 소프트웨어가 자동 판단해서 죽이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아직까지 마지막은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빅 레드 버튼.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면 누르면은 정지시킬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이것도 해킹할 수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스페이스 2001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보시면 할이 막잖아요. 자기를 중단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브한테. 근데 이거 논문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 딥마인드하고 그 Future of Life Institute FLI에 있는 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빅 레드 버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연구가 마찬가지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자기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막아야 되는 거고. 아까 김정 소장님은 이제 그런 거 막 우리 만들어서 막 그냥 코딩 없이 막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코딩을 절대로 걔네들이 모든 코딩을 하면 안 되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뉴럴뿐만 아니라 그런 자동화가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런 코드가 향후에 어떠한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시뮬레이션하고 확인할 수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걸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빅 레드 버튼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 이것이 현재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이나 아니면 어떤 그 윤리적 문제 또는 법률적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시각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는 아주 낮은 레벨에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좀 더 지나면서 우리가 체계화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만 해도 2021년 내놓겠다라는 얘기들은 다 뻥은 아니고요. 굉장히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방향으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2030년이 돼도 아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수준에서의 자율화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발전해 나가는 수준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법률이나 이제 뭐 사회적인 합의,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는 걸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있나요? 혹시 질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질문에 현재 나와 있는 서비스 제품 중 가장 이상적인 쉬운 질문이 두 번째인데요. 네. 질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AI가 완전한 인지 기능을 갖는데 30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셨는데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이 이제 인지기능, 완전한 인지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인지 과정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청각이나 시각만 하더라도, 저는 기억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몰라요. 물론 비행기를 새처럼 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이 메카시류의 얘기인데, 결국은 들어가 보면요. 결국 아까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애가 작은 애라는 뭐라 그러지? 불링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거를 알게 만들어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는 실제로 개발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시각적 인지나 이런 상황, 언어의 이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지능을 만든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믿는 이유에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신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더 강해요. 솔직히 말해서 300년 뒤에는 절 갖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살아봐야 한 30년 남았나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대답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한상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